상처를 쉽게 받는 거는 자기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걸 자기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자기애가 적당해야 돼요. 이게 너무 많게 되면 곤란해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내 감정만 소중해. 그럴 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자기애가 큰 사람들은 또 남에게 상처 준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상처를 인정하기가 싫어요. 근데 상처라는 거는 내가 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거든요. 마음도 피가 나요. 육신과 마찬가지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괜찮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지 약을 발라주든가 꼬매주든가 수술을 하든가 하는 거죠. 이까지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는 육신은 피가 흐르다가 이게 응고가 돼요. 마음은 응고가 안 돼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어렸을 때 안 좋았던 기억을 생각하면은 갑자기 막 울컥하는 이유가 그때 입었던 상처가 지금도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나는 지금의 나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까지 다 인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치유는 상처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 마치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병원에 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내담자들이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할 때 상처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그랬습니다. 파괴적인 방법 두 번째가 뭐냐면 복수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른 대응 방법으로 만든 게 네가 당한 것만큼 그대로 갚아줘라. 그 이상 하지 말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이빨이 맞아가지고 이빨이 한 대 나갔다. 그러면 똑같이 해주라. 근데 그게 똑같이가 될까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복수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나왔던 거는 당시 예수님 당대에는 부족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부족원들한테 당하면은 이쪽 부족들이 한꺼번에 가서 저쪽 부족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 아예 한꺼번에. 그런 대량 학살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보복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 보다라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본래면 그게 아니라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준 당사자한테 같은 강도의 상처를 주면서 마음을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당사자가 나보다 강해. 그러면 어떡하죠? 삼자한테 그 당사자하고 관련 있는 사람한테 보복해요. 대개 애들한테요. 네. 치졸한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삼자한테 복수했다 또 당할 게 두려운 애들은 그럼 어떻게 복수하냐? 불특정 다수한테 복수를 해요. 미국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미국의 청소년 애들이 그냥 총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실에서 막 쏴댄대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갖다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파괴적인 방법들은 상처를 갖다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처 안에서 뒹구는 방법도 좋지 않다 그래요.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오래전에 상처를 받은 건데 그 얘기를 되뇌고 또 되뇌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만나서 10년 전에 만나서 얘기한 거고 10년 후에 만나서 얘기한 거고 내용이 비슷해. 내가 어릴 때 먹지도 못하고 그때 선생님한테 무시당하고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내가 그 과거 속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뒹구는 이유가 뭐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됐다고 동정을 해줘요. 동정을 얻으려고. 근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10년을 하면은 사람들이 지겨워하기 시작해요. 아, 저게 또 시작이네? 그래요.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집 아빠가 술만 먹고 들어보는 옛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애들이 이제는 아빠 얘기를 안 들어준대. 아빠가 술만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술만 먹으면 똑같은 패턴의 얘기를 한대요. 얘기를 하면서 또 운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막 애들이 꼬박꼬박 줄면 야단을 쳤대. 이 새끼, 아빠가 얘기했는데 들어! 애들이 꼼짝 못하고 들었대. 근데 나이가 먹은데도 계속 들으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잔대요. 더 나이 먹더니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는데. 그 말도 안 들어준대. 아빠 혼자서 술 먹으면서 밤새 과거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상처 안에서 뒹굴게 되면은요, 일단은 본인이 망가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갖다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 안에서 뒹구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망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식, 수면, 술, 성적인 탐닉, 일, 도박. 이것도 문제죠.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분들 중에 이런 과거의 그런 상처로부터 도망가려고 술을 먹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들이 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런 상처를 직면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 도망가는 방법으로 알코올을 선택합니다. 심지어는 술을 먹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술이건 약물이건 중독이 되는 분들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게 거의 상처들이에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치유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도망갈 수 있는 거는 술이나 약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도박. 그쪽에 빠져들어가면은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옛날 기억을 떠올려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상처에 대해서 자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렇게 항상 상처만 받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 이런 인생은 더 살 의미가 없다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사형선고를 내려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재미없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근데 참,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원리 강의는 여러분들도 듣기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이게 가수들이 신곡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본당 가서 강의하는 거는 여러 번 해가지고 대본을 안 봐도 다 외워요. 제가 외워서 할 수 있는 강의가 한 4시간 정도거든요. 강의 주제 4가지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그러면 서서 4시간 동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 여러 번 해가지고 외운 건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강의는 제가 새로운 주제를 잡아가지고 자료 뽑고 대본 만들고 그리고 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곡 발표하는 거고 똑같아요. 저도 낯설고 듣는 분들도 낯설어요. 서로 괴로워. 예. 많이 위로가 됩니다. 예. 자, 월요일 날, 원래 특강 때에 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강의를 들으신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재밌는 얘기는 본당에서도 들으니까 이 강의 시간은 좀 들을 만한, 쓸만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항의를 하시려면 그분한테 가서 하시고. 예, 이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해외에 사는 교포분들은 강의를 들을 그 기회가 없어요. 상담 받으러 가고 싶어도 언어적 문제가 있어서 제 유튜브 강의가 해외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심리학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해외 교포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약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같으면 그냥 러닝샷만 입고 하고 싶은데, 예. 어쨌건, 자, 그 다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건설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적인 방법은 제1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사람의 몸이 피가 흐르다가 이게 응고돼서 저절로 아무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피는 흐르는데 그래도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연 치유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심리적 망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망각이라고 하는 능력은 건망증 있는 분들한테는 좀 망각을 갖다 얘기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건망증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막 찾아요. 핸드폰 어딨어? 자동차 키를 갖다가 이렇게 차 안에 꽂아놓고, 그리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차 키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늘나라 가실 때가 다 됐다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런 건망증 말고 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망각이라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 미쳤을 거예요. 그냥 뇌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 뇌 용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수많은 걸 다, 끝없는 정보를 다 여기다가 저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을 해야지, 비워야지 다른 게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처를 갖다가 치유해주는 효과를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처를 다 기억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십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부간에 생긴 상처를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 그러면 같이 못 살죠.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인데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느낌이 안 좋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인사를 해요. 우리 언제 만난 것 같지 않냐? 그러면 상대방도 이렇게 벌써 언제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보면 옛날에 나하고 싸웠던 놈이야. 근데 다행히 둘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거죠. 심리적 망각 곡선, 또 애도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일지라도 매일같이 생각하면 3개월은 좀처럼 잊지 못하다가 3개월이 지나가면서 기억들이 급속하게 떨어져 나가며 6개월이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된다. 이게 망각 곡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 자정작용에 의해서 잊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다. 그래요. 예측하지 못한 크고 작은 상실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얼마 안 있어 이 피와 눈물이 멎으면서 찢어진 상처 위로 새살이 돋아나고 이 새살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서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치유력을 키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울고 싶은 만큼 울어라. 체력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머리가 멍해질 때까지 마음껏 우는 게 좋다. 그랬어요. 예. 울다 보면은 골이 아플 때가 있죠. 그때까지 울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떼쓰기 시작한 애들이 엄마 앞에서 막 울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가 울 만큼 다 울었다는 거죠.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가 아프면 그 이상 못 울어요. 반나절을 목 놓아 우는 것, 이거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예전에 상갓집에서 곡비를 놓다 그랬죠. 우는 사람을 알바를 갖다 뒀어요. 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3일 내내 운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배우자가 죽으면은 몇 시간 정도 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요?
아니 어떤 분은 뭐 남편이 죽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부터 한다는데 새 남자가 누굴까 그러면서. 예, 그래서 우는 게 목 놓아 우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체력 소모가 많아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 상가집에서 손님들이 오면은 우는데 이렇게 울었죠. 꺼이 꺼이. 이게 우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는 소리라도 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를 하고 나면 목이 쉰대요. 그래서 곡비를 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앞에서 이제 유족이 선창을 하면 뒤에서 막 울어준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6개월 동안만 목 놓아 울면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상실감을 갖지 않고 다 떠나보낼 수 있다.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눈물이 나는 걸 참지 말아라. 하는 거죠. 예.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받은 상처가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상처는 인간이 성장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상처는 흉터가 남는다. 근데 그 흉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훈장이 될 수도 있고 숨기고 싶은 창피한 흔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상흔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며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처와 상실은 우리 삶의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상처 입히면서 살아간다. 상처가 없는 삶은 오히려 우리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사람을 심리적 불구자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분석가 비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는 자신이 경험한 것의 진실을 알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와 그것을 알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과거의 상처들에 침묵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나간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상처, 고통, 원한을 씻어내야지 자신을 관찰하고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상처를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상처를 갖다 직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처는 또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 상처는 성장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상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2의 성장통이라고 해요.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다리가 그렇게 쥐가 났던 기억이 있죠? 다 그런 기억들 갖고 있을 거예요. 몸이 갑자기 뭐 아프거나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크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근데 안 크더라고요. 예, 근데 아프기만 했어요. 하여간 어쨌건. 예, 가끔 이제 딴 사람들이 놀려. 네가 그때 쥐가 났을 때 다리를 길게 뻗어야 되는데 오므려가지고 짧아진 거야. 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조언을 해준 그런 놈들도 있었는데 어쨌건 성장하고 어른이 돼간다는 것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아들이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성장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이 산을 넘어야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교리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했다. 그래서 그 결과 하와는 임신을 하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노동을 하는 고통을 겪게 됐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 해석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유아적이고 우울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면 발달 심리학 관점에서 본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에덴 동산은 엄마의 자궁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계속 있게 되면은 아주 유아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추방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기들이 지금 유아적인 상태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서로 상대방이 벗은 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가 아니고 어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뭐 둘이서 이제 부부관계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출산했고 남편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유아적인 상태에서 내가 성인으로 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여자는 출산을 통해서 또 어른이 되고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또 하나의 어른이 돼요. 근데 그런 유아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이를 불안전한 상태로 갈 때에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분리가 일어날 때 그때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엄마가 해주는 밥을 갖다 매일 얻어먹던 놈이 어느 날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하숙하면서 지가 밥해 먹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밥해 먹으면서 엄마가 해준 밥이 고맙다는 걸 갖다가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입에서 그냥 항상 집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어느 분야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안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겪고 있다는 그 고통이 내 마음속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내는 소리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이가 성장하고 싶어서 내는 몸부림 소리라면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한다. 울음을 참고 있던 아이가 마음껏 울게 해주고 어디가 아팠는지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과거의 상처가 아무는데 필요한 제2의 성장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성장통은 특정 시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60이 넘어도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어도 성장통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아이의 아픔을 보기를 원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가 고통을 멈추기를 원한다면 이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내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 성장시키는 이건 상담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이겨낸 아이가 더 이상 밤마다 울지 않을 수 있다면 밝게 웃으면서 잠들 수 있다면 그래서 멈춰있던 성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제2의 성장통은 충분히 겪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처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힘들다. 그럴 때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뭐냐면 가장 학술적이 아닌 언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말 중에 넌더리라는 말이 있어요. 넌더리가 난다. 지겹다? 식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넌더리 나게 생각하라요. 나이 들면 걱정하는 게 건망증인데 건망증이 아무리 심각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과거의 상처예요. 이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게 참 지겨워요. 근데 사람의 감정은 그 상처는 기억을 하는데 반면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감정 자체가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지는 않다는. 사람의 감정은 변덕스러운 게 많고 쉽게 실증을 내는 특성과 청개구리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다. 좋아하는 남자가 줄기차게 따라다닐 때 지겨운 느낌이 들면서도 차버리지 못하는 이중 구조가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단적인 예다. 그래. 지겨우면 떼어내야 되는데 안 떼어내요. 그것도 결혼도 안 해. 선물은 받아. 자, 이런 심리를 역이용해서 정말 잊지 못할 가슴 아픈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지겹고 넌더리가 나도록 쓰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계속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처녀가 본당신부를 찾아와가지고 사랑하는 남자가 죽었는데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자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면서 잊고 싶은데 그런 수도원을 한 군데 추천해달라 청했습니다. 그 본당신부가 그러냐. 그래서 아주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그랬대요. 그 처녀가 이제 그 엄격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1년이 안 돼가지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대요. 왜 나왔냐 그랬더니 죽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버리고 잊고 기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수록 더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있다가 내가 미칠 것 같아가지고 나왔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본당신부가 조금 후진 수도회로 보냈대요. 수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수다만 떠는 데로 보냈대요. 새로 수도자가 들어오면 그 수도자 붙잡고 옛날에 뭐 했어? 뭐 이런 것만 물어보는 삼류수도원으로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 처녀가 그 수도원에 들어가더니 1년 만에 다시 또 나왔대요. 근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왔답니다. 치유가 다 됐다고. 그래서 아니 그 엄격한 수도원에서는 그렇게 안 됐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 들어갔더니 기존에 있던 그 수도자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슬퍼서 그걸 잊으러 들어왔다 그랬더니 막 수녀님들이 같이 울면서 막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다가 1년 동안 해주더래요. 어떤 때는 자기도 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싶은데 불러다가 죽은 남자친구 보고 싶지? 그러면서 얘기를 또 끄집어내고 그 뜻을 하루 30세끼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1년 동안 하는데 이러다가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생각이 안 나더라. 예. 심리적인 억압을 하면은 그 사고가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기억일수록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털어놓고 마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데 그걸 묻어버리게 되면은 얘가 안에서 더 커져요. 그래서 일본인 심리학자인 우에끼리에라는 분이 하신 명언이 있어요.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하라. 실현당했으면 목이 터지도록 묵먹을고 실패했다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 아파하라. 잊기 위한 노력, 생각을 떠올리지 않기 위한 억압은 심리적으로 역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지 않을수록 애쓸수록 뇌리에 떠올라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심적인 통제가 오히려 사고를 활성화시킨다. 잊으려고 애쓸수록 결과적으로 그것이 뇌에다가 기억을 해라는 명령으로 바뀐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오나가 그랬죠. 잊으라고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 노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에끼리에 박사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드리면은 뇌의 미터기가 최고점을 찍을 때까지 생각하라요. 지겹게 내가 생각해도 지겨울 정도로 생각하면은 잊혀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으려고 노력하면은 내가 잊고 싶은 대상이 더 그리움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더 안 좋아요. 만약 딸내미가 남자친구한테 채여서 들어왔어요. 상심해 있거든. 엄마가 딱 1년만 그 얘기를 집요하게 물어보면은 다시는 그놈 얘기 안 합니다. 네, 절대로 안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지겹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그만할 거야 하는 게 언제 하냐? 6개월째 됐을 때 한대요. 완전히 잊혀지게 하려면은 그만할 거야 하더라도 6개월을 더 하시라 하고 1년을 채우면은 다시는 그 남자의 남자도 얘기를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리키 박사의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실연의 아픔을 남자들보다 빨리 잊는다. 근데 남성은 평생 간직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남자들이 왜 여자들보다 잘 잊지를 못하는가? 사실은 많은 남자분들은 옛사랑에 대한 기억을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 잘 잊지도 않아요. 주부들이 잘 찾아보면은 어딘가 옛날 여자들, 처녀들 사진도 어딘가 다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남자분들은 그 사진을 숨겨놓고 본인이 못 찾는다는 게 이제 문제죠. 예. 근데 왜 남자들은 잘 잊지 못하고 여자들은 쉽게 잊는가? 예. 사실은 자매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천상의 은총 같은 심리 치료 기법을 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은 은총을 받았어. 그게 뭐냐? 이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보통 자매님들은 전화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1시간은 통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되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털어놓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자기 치료를 하는 데는 최고예요. 제가 남편분들한테 얘기해요. 집에서 주부들이 2시간 정도 이렇게 수다 떨기 하거든. 그거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시라고. 그게 약값보다 싸다고. 병원보다 싸다고. 네. 여자분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수다 떨기를 하는 게 이게 최상의 처방인데 남자들은 그걸 안 해요. 말하면 쪽팔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술만 먹어요. 내가 힘든데 그러면 그냥 술부터 퍼먹여. 말을 못하게. 술 먹고 묻어버리니까 또 술 먹고 또 생각이 나가지고 노래방 가가지고 또 상처라는 노래를 또 불러. 그럼 또 옆에 있는 놈이 그 재수없게 상처야 그러면서 또 술을 또 먹여. 그거 더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술 깨고 나도 생각난 거고 술 먹어도 또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남자들은 지난 여자들을 못 잊냐? 왜 그렇게 이렇게 한 사람한테 정을 못 주고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매님들이 남편하고 앉아가지고 남편한테 상처를 준 그 여자에 대해서 1년간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그 얘기만 하면은 남편이 어느 날 그럴 거예요. 나 그년 잊어버려서 그만해라고. 그때가 치유가 끝난 거예요. 네. 한시라도 빨리 잊고 싶으면은 슬픔에 잠겨서 마음껏 울면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된다. 근데 마음의 상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의 아픔을 호소한다. 그래서 불면증, 악몽, 복통 이런 게 생기는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혼자 속으로 사기면 신체 가운데 가장 약한 곳에서 질환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으다가 갑자기 이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덕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세요. 예전같이 막 숨기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건강성이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냥 조국 그러면 반조국 친조국으로 딱 말해줘. 그거 욕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한국 국민이 정말 에너지가 있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서 그런다. 누가 옳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사를 표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확실해요. 진저는 서초동으로, 반저는 광화문으로 서로 싸우지도 않고 지역으로 갈라져가지고 내 생각을 표현해요. 이거는 글쎄 언론에서는 국론 분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론이 분열이 안 생기면 그게 더 문제예요. 분열이 안 생기면 획일주의로 가거든요. 획일주의. 그러니까 지금 공산국가들은 획일적이에요. 이건 진짜 문제죠. 북한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획일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다 표출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군가에 대한 욕을 갖다가 실컷 하고 나면은 이게 보통 그 심리치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시위에 나갔으면 해요. 밤새도록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욕을 퍼붓고 들어와야지 편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는 거를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가?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아니 조국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 찬바람 맞으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러냐고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정말 문제 있는 게 뭐 일본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기 감정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속을 감추고 있죠. 제 아들 신부가 지금 북해도 쪽에 분당신문 나갔어요. 일본인 사람 대상으로 사목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 나간 지 이제 꽤 됐거든요. 근데 한번 만났더니 일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상담소가 없다. 내 얘기를 하질 않으니까 상담소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통증의학과는 많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감추니까 그게 신체적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의학은 발달이 됐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통증의학은 믿어도 되는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 자체는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 대륙이 침몰하고 있다 그러는데 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일본하고 우리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도 이렇게 민족성이 다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 중국도 자기 표현을 못해요. 러시아도 잘 못해요. 일본도 잘 못하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만 자기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 자기 의견을 갖고 있고 그것이 지나친 거? 그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표현한다는 게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표현하는 문화가 다른 나라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신부 통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강의를 그 사람들한테 좀 해줄까 합니다. 저는 일본 말은 못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말 하고 이게 그 친구가 통역을 하면 되니까 가서 일단은 일본 사람들한테 욕하는 법부터 가르쳐주고 싶어요. 일본 애들은 욕을 못한대요. 제가 이제 그 일본 신자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일본에서는 이렇게 뭐 그 바보를 빠가요라고 한다면서 빠가요로 그랬더니 갑자기 밥 먹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네, 우리는 그냥 바보 이런 거는 일상어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일상어예요. 거의 일상어죠. 예. 예. 히브리어를 썼는데 왜 이렇게 웃고 있어? 어제 주부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썼는데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쌍나무스키. 자, 요약하면 살아가면서 상처는 입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상처가 나한테 득이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상처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굳은 살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고, 근데 그런 상처가 괴롭다, 그 상처를 잊고 싶다 그러면은 모이셔가지고 그 얘기를 넌더리가 나도록 하셔라. 이게 답이에요. 예.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강목 드리고 끝낼게요.